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아저씨입니다. 저에게는 8살짜리 딸이 있는데요. 늦게 만난 딸이니만큼 오래도록 지켜주고 싶어 열심히 운동을 하는 중이랍니다. 헬스장에 나가면 너무 좋은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 자주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저희 동네에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와 출근을 하죠. 너무 아저씨스러운 운동인가요?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드니 그래지네요. 그런 저와 10년 전부터 함께 산에 가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와의 일을 이야기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시작해 봅니다. 찰나의 순간에 인생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된 사람이거든요. 저는 40대 중반까지 결혼을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 노총각이었죠. 결혼을 할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헐레벌떡 살았다고 할까요? 만약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절대 가지 않을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진짜 너무 괴로웠거든요. 세상의 모든 불행이 다 저를 쫓아온다고 생각할 정도로요. 어린 시절은 그냥 평범했습니다. 부유하진 않았어도 가난하진 않았거든요. 대기업에 다니시는 아버지 덕에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자랐고요. 어머니는 여느 가정집의 주부답게 알뜰하게 생활을 하셨지만 자식인 제가 필요하다 하면 아끼지 않고 주시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고 쓸데없는 것에 쓴다면서 안 주시기도 하셨지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를 사랑으로 길러주셨습니다.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간 누나도 항상 부모님 생각에 눈물 짓곤 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점점 더 알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다행인 건 삐뚤어지지 않게 자란 것입니다. 제가 나쁘게 행동해 부모님을 속상하게 해드렸다면 너무 후회가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자라고 나이가 드는 만큼 부모님은 나이가 드시고 철들고 나면 부모님과 함께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더라고요. 저희 누나는 지금도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누나가 나쁘거나 부모님 속을 썩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멀리 가서 살아 부모님 곁에 있지 못했다는 것을 많이 속상해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미안하다고도 하면서요. 저는 괜찮은데요. 제가 32살쯤 됐을 때 어머니는 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체중이 줄고 마르시더니 식사도 잘 못하시기에 걱정은 했지만 연세가 드시면서 그저 몸이 약해진 거라고 생각만 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같이 받고 계셨기에 크게 걱정 안 했거든요. 갱년기 같은 거라고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야위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괜찮다고 하시니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변명이죠. 그때 3년 정도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던 중이라 어머니의 건강보다 제 앞날에만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년 퇴임하시기 전에 결혼을 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돌이켜보면 별거 아닌 것에 목을 메고 있었던 거죠. 여자친구의 집도 저의 집과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아 서두른 것도 있고요. 그러다 제가 먼저 여자친구 집에 부모님을 뵈러 가기로 하는 새벽에 갑자기 고열로 고생하시는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정신이 없고 머리가 아득해지더군요. 그때까지는 그저 급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몸속에는 암이 자라고 있었더라고요. 폐암이 의심되는데 이번에 검사를 하자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에 눈물만 났습니다. 그렇게 정신이 없는 와중에 울린 여자친구의 전화를 받고 상황을 설명하며 오늘 부모님 뵙기로 한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줘 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자친구의 목소리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것보다 어머니의 상태가 먼저라고 생각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와는 나중에 이야기하면 될 것 같기도 했고요. 조금 제멋대로이긴 해도 부모님께 많이 배우고 자랐다고 말하던 사람이었기에 당연히 그런 것쯤은 이해하고 걱정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을 하시고 어머니 물건을 챙겨 가져다 드리고 아버지 곁에 있느라 하루 종일 전화도 못 하다가 그날 밤에서야 제 방에 들어서며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 사람이 한 말은 어쩜 이렇게 우리 부모님 물을 먹이니? 내가 얼마나 난처했는지 알아? 우리 엄마 어제부터 하루 종일 음식만 했는데 전화도 없이 미안하다고만 하면 다야? 라며 날이 선 목소리로 말을 하더군요. 제가 잘못 들었나 싶기도 하고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어 다시 확인하려고. 저기 우리 어머니 암일 수 있다고 내가 이야기 안 했던가? 물론 약속을 못 지킨 건 미안해. 하지만 갑작스럽게 응급실로 가시게 됐다니까. 검사는 받아야 하지만 몸속의 종양이 제법 크다고. 어머니는 열이 나는데 내가 어떻게 자리를 비워? 라며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제게 그래서 아직 암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아직 결과도 모르면서 자기 부모님만 챙기는 거야? 우리 엄마는 사위감 온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빠도 중요한 모임 있으신데 일부러 기다리셨다고. 라면서 소리를 빽 지르는 여자친구에게 순간적으로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아프다는데 남 이야기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게 냉정해 보였습니다.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약속 못 지킨 건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결혼을 정말 할지 안 할지 모르는 너와 너의 부모님하고 약속보다 당장에 편찮으신 내 어머니의 건강이 더 중요해.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아. 나는 적어도 너희 부모님께 이런 일이 생겼다면 괜찮은지 상태가 어떤지 물었을 거야. 나는 그게 맞다 생각해. 우리 부모님은 적어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고 가르치셨거든. 번번이 가정교육을 이야기하기에 되게 잘 받은 줄 알았는데 배려는 못 배웠나 봐. 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예민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수 있죠. 하지만 아직 인사도 나누지 않은 상대의 부모님께 안 좋은 일이 생긴 걸 이해하기는커녕 막무가내로 화를 내는 사람과 더 함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은 잘 안 아프셔. 특히나 우리 엄마는 감기도 잘 안 걸리신다니까. 라고 했던 제 입을 원망했습니다. 어머니의 몸속에 정말 암이 자리 잡고 있을까봐 걱정을 하는 이런 순간이 제게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어린애 같았던 거죠. 그런 제 마음에 여자친구의 말과 화를 내는 말투는 상처가 됐습니다. 어쩌면 그 화는 여자친구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내는 화였을 수도 있습니다. 진작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여자친구와 데이트한 제가 원망스럽더라고요. 부모님은 그런 제 뒤에서 언제나 계시는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아프시고 보니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도 얼른 완쾌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러실 거라고요. 그렇게 어머니는 저희 곁에 계셔줄 거라 생각했죠. 검사 결과 어머니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폐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간 천식이 생긴 것 같다고 숨이 가쁘고 힘들다고 하셨던 게 폐에 생긴 암덩어리 때문에 그랬나 보더라고요. 림프절까지 번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일단 화학적 요법으로 치료를 진행하면서 경과를 봐야 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덤덤한 듯 받아들이셨지만 진료실을 나와 벗으신 자켓 속에 흠뻑 젖은 셔츠를 보고 얼마나 긴장을 하셨는지 알 수 있더라고요. 한동안 손도 떠시더라고요. 한참을 보호자 대기실에서 기다리시던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시더니 엄마한테는 별말 말아라. 너희 엄마가 여장부처럼 굴어도 마음이 여린 거 알지? 암이라는 거 알면 겁나서 더 힘들어할 거야. 내가 천천히 말할게. 아무래도 치료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내가 휴직하고 곁에 있으마. 너는 회사 잘 다니고 결혼 앞두고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마음이 놓이면서도 안 좋았습니다. 제 결혼은 좀 미뤄도 돼요. 지금 그게 문제인가요? 아버지 혼자서 괜찮으시겠어요? 병 간호하는 게 아픈 사람만큼 힘든 거라고 하잖아요. 저도 되는 대로 도울게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줄 흐르더라고요. 어차피 여자친구와는 헤어졌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멀리 보시면서
너희 엄마가 자식 앞길 막으면서 치료받는 거 좋아하겠니? 너희 누나 결혼할 때도 깁스한 다리로 쩔뚝이면서 다 했지 않니?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시키면서도 그 정성을 쏟은 사람이다. 엄마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줘. 라고 하시더니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부모님의 마음은 알았지만 여자친구와는 다시는 엮이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지나고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었던 회사 동기가 말을 걸더군요. 한대리, 우리 이야기 좀 할까? 내가 성희한테 전화 받고 너무 놀랐어. 라면서요. 민대리, 친구 편 드는 건 좋은데 나는 더 이상 그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 우리 부모님 아프신 게 이해받아야 하는 이야기야? 그냥 여기까지인 거야. 거기까지만 하자. 라고 대답을 하고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사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옮긴 전 여자친구가 더 싫더라고요. 자리에 다시 돌아와 보니 책상 위에 메모가 있더라고요. 민대리가 남긴 메모였습니다. 내가 성희 이야기만 듣고 오해했어. 미안해. 나는 나름 두 사람 잘 지낸다고 생각했거든. 어머님 이야기 과장님께 들었어. 마음 잘 추스르고 어머님 힘내시게 해드려.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매사에 정확한 사람인 민대리답다는 생각을 하면서 고맙더라고요. 며칠 뒤 전 여자친구가 회사 앞으로 찾아왔더군요. 마주하고 싶지 않아 스쳐 지나가려는데 이야기 좀 해. 라며 잡더군요. 집으로 가 집안일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잡는 전 여자친구가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 나 시간 없어. 라며 냉랭하게 말하자. 정말 내가 알던 사람 맞아? 어쩜 이렇게 냉정하게 할 수가 있어? 나 자존심 다 놓고 온 거야. 그럼 적당히 타협할 수 있잖아. 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내가 그동안 만난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나 싶고요. 마음이 차갑게 식으니 화를 낼 열정도 없더라고요. 나는 타협할 생각이 없으니 그만하자. 우리 엄마 암이래, 폐암. 우리 엄마 아픈 게 너 탓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나 다음으로 네가 원망스럽다. 이런 마음으로 무슨 결혼을 해. 가서 너희 부모님 힘들게 차린 음식 먹으면서 내 욕하고 새 출발해. 나는 우리 엄마 건강 되찾으시는 거에 힘써야 해서 바빠. 잘 가. 하고는 돌아서 가는데 뒤에서 소리를 치며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집으로 향해 버렸습니다. 까칠하고 예민한 만큼 정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력이 있었죠. 유난스럽게 굴어도 원하는 걸 하면 아이처럼 웃는 모습을 보는 재미도 있었고요. 그렇게 여느 연인들처럼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귀었습니다. 마지막은 좋지 않았지만 만나는 동안 좋았기에 마음이 좋진 않더군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별이 실감나더라고요. 추억은 아름다운데 현실은 아름답지 않아 슬펐던 것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휴직계를 내시고 아침에 병원으로 가셨다가 저녁에는 집으로 와 주무시면서 어머니를 간호하셨습니다. 여자 병실이라 아버지가 주무시긴 힘들더라고요. 저는 평일 저녁에 청소며 빨래를 하고 밥을 지어놨습니다. 반찬은 퇴근하면서 반찬 가게에 들러 조금씩 사고요. 아버지는 그 반찬들을 가지고 병원으로 가지고 가셔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주말에는 제가 어머니 곁을 지키면서 아버지처럼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그냥 퇴원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통에 본인 병명을 아시고서야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놀라기도 놀라셨겠죠. 그러다 제가 병원에 있는데 힘드신지 주무시고 일어나시더니 여자친구가 많이 놀랐지? 엄마 퇴원하는 대로 그냥 바로 상견례 하자고 해. 내가 직접 사돈들 뵙고 죄송하다고 할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니께 사실대로 말하기는 그래서 엄마, 그러니까 얼른 퇴원하고 집에 가자. 치료도 잘 받고 안 아프기만 하면 상견례가 대수야. 바로 결혼도 하지. 라며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웃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실까 봐요. 어머니 건강만 염려하시게 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을 알게 된 누나는 매일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진수야, 밥은 잘 먹어? 엄마는 목소리가 좋으시더라. 기침도 많이 줄었대. 너랑 아버지한테 다 맡겨놓고 내가... 라며 울먹이는 누나의 목소리를 들으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누나는 어머니를 닮아 포근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린애처럼 누나가 곁에 있었으면 좋았겠다 생각까지 들었으니까요. 제가 3살인가 4살인가쯤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외출하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잠깐 졸다가 일어나 어머니를 찾으며 울었거든요. 그때 누나가 저를 업고 집 앞 계단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다가 다리가 아파 주저앉아 저를 품에 안고는 엄마랑 아빠 금방 오실 거야. 조금만 참아. 했었는데 그때 누나의 품이 엄마의 품만큼 따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는 누나가 저의 또 다른 엄마인 것처럼 느껴져 누나에게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런 저를 누나는 많이 받아주었고요. 부모님께도 착하고 좋은 딸이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대학에 다닐 때는 부모님은 항상 제게 누나를 본받으라 하셨죠. 저와 4살 터울이 났기에 누나가 공부도 알려줬고요. 저도 그런 누나가 좋았습니다. 과외 선생님이자 제2의 엄마인 누나가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갑자기 지금의 매형을 만나 미국으로 가서 살겠다고 하기 전까지는 항상 부모님의 자랑이었습니다. 누나는. 교환학생으로 누나가 다니던 대학에 미국에서 온 매형은 교포였습니다. 미국에 그럴듯한 직업이 있고 한인들이 많이 이민 가는 곳에 사는 사람이었으면 부모님께서 반대하시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누나가 미국 가서 취업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매형은 말 그대로 농장이 많은 지역의 목회자 집안의 남자였습니다. 돌아가 매형 아버지가 하시는 목회 일을 물려받을 거라고 하더군요. 마켓에 가기 위해 40분 이상을 가야 하는 시골이라는 말에 어머니는 절대 결혼시킬 수 없다고 하셨죠. 대학만 졸업하고 취업만 하면 된다면서요. 내가 너 이러라고 내 입에 들어가는 거, 입는 거 아끼고 아껴서 대학까지 보냈는 줄 아니? 너 어릴 적 꿈이 커리어 우먼이라며? 그런데 미국 시골까지 가서 뭘 하겠다고? 너 제정신이야? 라며 소리치셨습니다. 아버지는 한숨만 쉬시면서 속상해 하셨고요. 누나는 그런 부모님께 눈물로 호소하며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래요. 제발 저 좀 보내주세요. 라며 울었습니다. 결국엔 부모님께서 누나에게 져주셨죠. 승낙 아닌 승낙을 하신 어머니는 누나 결혼식에 열성을 다해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제 딸을 보내니 잘 봐달라는 뜻이라고 하시면서요. 너무 귀해서 아낌없이 해주는 자식이니 힘들게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도 하셨고요. 그렇게 미국으로 떠난 누나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에 한 번 왔습니다. 조카들이 셋이 태어나는 동안에도 친정 나들이는 한 번뿐이었죠. 부모님이 둘째 조카 태어나고 한 번 다녀오시긴 했는데 다녀오셔서 한동안 마음고생 좀 하셨습니다. 누나가 지내는 곳이 생각보다 더 열악했다고 하시며 속상해 하셨죠. 영어 안 쓰면 거기가 미국인지 어딘지도 모르겠더라 라고 하셨지만 누나에게는 그저 잘 지내라는 말만 하시고 별말을 안 하셨습니다. 멀리서 힘들게 지내는 누나를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그냥 메일이나 SNS로 연락을 하고는 했는데 어머니가 아프시고는 걱정이 된 누나가 저에게 연락을 하는 거죠. 어머니나 아버지께는 미안한 마음에 연락을 못 하더라고요. 너희 매형이 주관하는 지역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 끝나면 애들하고 다 같이 한번 갈게. 가면 내가 엄마 간호도 하고 집안일도 할 테니까 조금만 더 고생하고 있어. 진짜 누나가 너무 미안하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누나에게 누나 걱정 너무 하지 말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폐암으로 유명한 병원에 계시고 아버지도 곁에 계시니까 나도 주말에는 가고 라면서 누나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누나가 못 올 거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공항과도 먼 지역에 사는 데다가 형편이 좋진 않아 누나가 아이들 학교의 식당에서 일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교회 일만으로는 생활비가 모자라서요. 어머니가 아프시기 전에
누나에게 용돈을 보낸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 저도 속상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오기는 힘들 거라 생각했고 바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매일 신경 써 전화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기도 했고요. 정신이 어수선해서인지 시간은 빨리도 흐르더군요. 어머니는 치료차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셨고 아버지는 조금 이른 퇴직을 하셨습니다. 어머니 보험금과 아버지 퇴직금은 생활비와 어머니 병원비로 소진이 되고 있었지만 제가 걱정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여차하면 저도 보태면 되니까요. 장가 간다고 모아놓은 돈이 있기도 했었고 결혼은 먼 이야기였으니까요. 그저 어머니 상태만 좋아진다면 바랄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진통제로 고통은 줄여준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계속 아파하셨고 암덩어리도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걱정에 눈물이 나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문고리를 붙들고 소리 죽여 고통을 참으시는 날도 있었습니다. 투병을 하시는 1년 동안 그 모습을 보는 게 저까지 괴롭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그나마 정신을 잡게 해주는 건 일이었습니다. 다른 생각 안 들 수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할 때가 제일 숨 쉬어졌죠. 그 덕분에 저는 과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동기들은 축하해 주었습니다. 축하턱을 내라고 성화여서 그러려고 갔다가 전 여자친구를 마주쳤습니다. 근처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었으니 한 번은 마주치겠지 했지만 그렇게 마주치니 놀랍더군요. 남자친구로 보이는 사람과 깍지를 끼고 있기에 가볍게 목례를 하고 지나치는데 민대리와 인사를 나누더라고요. 그날 밤 민대리에게 이야기 들었는지 문자를 보냈더군요. 하연이한테 들었어. 승진 축하해. 어머님은 좀 어떠셔? 그때는 내가 철이 없었지? 지나고 보니까 그래. 미안해. 진수씨 좋은 사람이니까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나는 다음 달에 결혼해. 아까 본 사람이랑. 결혼 준비하면서 진수씨 생각 많이 나더라. 잘 지내. 라고 보냈는데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민대리는 부케를 받았다며 다른 여직원들과 이야기 나누는 걸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병환이 깊어지는 것에 신경을 쓰느라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별일이 아니었습니다. 곧 들이닥칠 일에 비하면요.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는 아버지도 병원에 계시느라 정신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집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아버지는 주식을 하시느라 밤이 늦도록 컴퓨터 앞에 계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갑자기 퇴직을 결정하시고 아버지도 답답하실 테고 소일거리가 필요하실 테니까요. 그런데 소일거리로 하신 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날이 갈수록 아버지는 혼자 술잔을 기울이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건강관리 하시느라 술을 잘 안 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러시니 이상했죠. 그래서 무슨 일 있으시냐 여쭤봐도 별일 아니라고 하셔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병간호를 하는 일이 곧해서 그러신가 보다 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더 호흡기를 떼지 못하시면서 대소변도 혼자 해결하기가 힘들어지셨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셔서 식사 고민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좀 지치셔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휴가 때는 제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여행 다녀오시라고 보내드리기도 했고요. 처음엔 껄끄러워하시며 안 가신다고 하시더니 다녀오시더니 좀 나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줄로만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제 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계실 때는 집안일을 하는 저를 알려주시기도 하시면서 아프니까 좋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해주고 고마워. 라고 하시는데 부끄러웠습니다. 진작 같이 좀 할 걸 하는 후회가 되기도 하고요. 아버지는 점점 불안해 보이셨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의 병이 생기신 것 같아 보였죠. 그러다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나서야 그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주식이 하한가를 연속으로 맞으며 손해를 막심히 보셨더라고요. 처음엔 적은 돈으로 주식을 하셨는데 점점 손실을 막기 위해 메꾸다 보니 어머니 보험비와 아버지 퇴직금 중 대다수를 쏟아 부으셨더라고요. 일명 물타기라고 하죠. 점점 어머니 병원비조차 부담스러워지시니
불안해하시는 지경까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스트레스가 심하셨는지 쓰러지시게 되었고 화장실에서 소리가 난 것을 들으신 어머니가 겨우 신고를 해 119에 구조가 되셨지만 왼쪽 편마비가 와서 혼자서 어머니를 간병하기 힘들어지셨습니다. 다행히 걷는 것은 불편하긴 해도 걸으셨지만 손이 많이 불편해지셨거든요.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 저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휴직도 고려해봤지만 병원비 때문에 퇴직금이 있어야겠더라고요. 아버지까지 재활치료를 받으시면서 제가 부모님 곁에 있어야 했고 사라진 돈만큼은 아니지만 돈이 있어야 병원비와 생활비를 하니까요. 사정을 들으신 부장님께서는 아쉬워하셨지만 되도록 빨리 퇴사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동료들은 아쉬워해주고 안쓰러워해주셨지만 위안이 되진 않더라고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실 때는 아버지를 재활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모시고 와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어머니 쪽을 간병인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비는 더 들었고 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됐을까 싶어 마음이 공허하고 우울해지기도 했습니다. 누나의 전화도 그때는 위안이 안 되더군요. 하지만 제가 인상을 쓰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저만 바라보고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데 제가 그러고 있으면 되나요? 누나는 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조카들 셋에 매형 부모님과 한 집에 살면서 친척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을 겁니다. 어떤 날은 누나도 너무 속상했는지 울면서 전화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어릴 적 누나와 계단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던 날이 생각나더군요. 저를 달래면서 누나도 울었거든요. 저를 안고 달래면서 누나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왜 부모님이 집을 비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누나도 놀라 울었습니다. 그날의 누나 같다는 생각을 하며 누나를 달래주었습니다. 누나, 나는 괜찮아. 누나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지내던 대로 지내면 돼. 이렇게 울면 내가 마음이 안 편해. 누나 한국 올 때쯤 어머니 아버지 멀쩡하실걸? 나 이제 밥도 잘하고 반찬도 좀 해. 빨래며 청소도 내가 좋아하더라니까. 걱정하지 마. 라면서 누나의 마음이 편해지길 바라며 이야기했습니다. 누나는 그런 제게 그래 미안해. 고마워.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좋지는 않았지만 누나까지 힘든 게 싫기도 했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돌보느라 눈코 뜰 새가 없더라고요.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지내기를 3년쯤 되고 어머니는 중환자실을 드나드실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암은 점점 더 전이가 되었고 어머니는 힘들어하셨죠. 점점 집에 계시는 시간보다 병원에 계시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재활 운동이 좀 차도가 있으셨는지 전보다는 더 좋아지셨지만 왼팔은 여전히 움직임이 없었고 지팡이가 없으면 걷지 못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것도 점점 속도가 느려지고 한참을 생각하고 말씀하셔야 했고요. 그러다 점차적으로 움직이기 힘들어지셔서 저나 요양사분이 같이 계셔야 했죠. 화장실을 가시더라도 부축이 필요할 때가 많았거든요.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시니 간호사 선생님들이 돌봐주셔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병원비도 많이 들고 요양사분에 대한 부담도 많았고요. 밖에 외출은커녕 부모님 다 주무셔야 책이나 한 권 읽을 수 있더라고요. 부모님도 그러고 싶진 않으시겠지만 어쨌거나 제가 할 일이 많았습니다. 요양사분도 요즘 젊은 사람이 누가 이렇게 부모님을 모셔? 진짜 너무 착하네. 이런 아들이라면 키운 보람이 있겠어요? 라며 칭찬을 해주셨지만 그런 말들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좋아하셨죠. 어머니의 호흡이 가빠지는 소리도 괴로웠고 불편한 팔로 뭐라도 해보시려다 오히려 망치고 마는 아버지의 행동도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호소하지 못했고 오롯이 혼자서 감수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미안해 아들. 아버지가 너무 못나서 우리 아들 힘들게 하지. 내가 돈도 다 까먹고 이렇게 아프기까지 해서 우리 아들을 너무 힘들게 한다. 미안해. 라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러다 중환자실에서
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분명 전날 면회할 때는 웃으며 대화까지 했는데 갑작스럽더라고요. 아버지를 모시고 어머니의 병원으로 서둘러 갔지만 어머니는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괴로워하셨을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무척 괴로워하셨습니다. 온 얼굴이 눈물로 젖으실 정도로 우셨죠. 누나에게 어머니 소식을 전하면서 저는 어린 날의 저처럼 울었습니다. 누나, 엄마가 돌아가셨어. 얼른 와. 라며 엉엉 울었습니다. 누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흑흑 소리만 내며 울었습니다. 그러고는 별말 없이 울다가 전화를 끊더라고요. 누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5년이 흐른 뒤에나 한국에 왔습니다. 매형이 못 가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면 안 올 거 아니냐면서요. 아버지와 저는 장례 내내 누나를 엄청 기다렸는데 누나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와 아버지가 어머니 장례를 치르며 누나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눈치라도 챘는지 누나는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냥 없는 사람이라고 치고 살자 싶었습니다. 누나도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지낼 때는 괜찮은데 혼자 집에 있으면 숨이 차고 어머니가 계실 때처럼 호흡기 소리들과 기계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가 쓰시던 환자 침대는 정리가 되었는데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집도 횡한 것처럼 느껴지더니 낯설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집에서 20년도 더 살았는데 말이죠. 그런 감정들로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아버지도 느끼셨는지 이사를 가자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지내기엔 집도 너무 크고 우리 그냥 좀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자. 그렇게 남은 돈으로 너도 숨 좀 쉬고 병원비며 장례며 돈 많이 썼잖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명의의 그 집을 팔고 제 명의로 집을 샀습니다. 세금 내고 했더니 크게 남는 돈은 없었지만 그래도 좀 나아지더군요. 돈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됐는데 제가 선뜻 밖으로 나가질 못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어 나가는 건 괜찮았는데 혼자 시간을 갖거나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려고 할 때는 숨도 가빠지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밖에 나가지 않았고 책을 보거나 아버지 재활 운동만 했습니다. 빨래며 청소를 하느라 시간이 빠듯한 것도 있었습니다. 화장실 청소가 그렇게 힘이 드는지 빨래가 개키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 알고 나니 조금이라도 게을리할 수가 없더라고요. 밀리면 더 힘드니까요. 어머니가 아프시고 1년 조금 지나 아버지가 아프셨고 그 후로 3년이 지나면서 집안일이 조금 익숙하니 그 정도 감은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2년을 더 시간을 보내고 나니 저도 재취업을 해야겠더라고요. 통장에 돈이 크게 여유가 없어지는 게 보이니 취업을 안 하고는 안 됐거든요. 회사를 다니지 않은 지 6년이 넘어가니 취직이 될지도 의문이었고 자신도 없었지만 아버지를 더 오래 잘 모시려면 제가 회사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취업하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에 다녔던 회사 정도의 규모의 회사에는 취업하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만 할 수 있는 회사라면 자신 있었습니다. 직급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경력만 보고 평사원으로 뽑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취업 시장은 생각보다 더 어려웠고 이력서를 넣은 그 어떤 회사에서도 저를 불러주는 곳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면접이라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면접도 못 봤습니다. 그렇게 또 2년이 흐르더군요. 통장의 돈은 몇 달 더 버틸 수 없을 지경이었죠. 차라리 장사를 시작해볼까 했는데 그렇게 하기에도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학력, 경력, 나이 상관없이 일할 수 있다는 곳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업체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그것도 면접 전날에야 연락을 받았습니다. 패션 회사라 옷을 좀 잘 입고 가고 싶어 보고 있는데 마땅한 옷이 없더군요.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양복을 살 돈을 통장에서 따로 뽑아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오기 전에 사와야 했기에 서둘렀습니다. 돈을 뽑은 이유는 그만큼만 쓰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괜히 조금 더 썼다가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요. 버스를 타러 가는 길에 면접을 보러 갈 회사가 있어 한번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볼 겸 해서요. 저는 시간에 쫓기는 남자니까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버스를 타고 회사 앞에서 내려 정문 앞까지 가보기로 했죠. 그리고 그 앞에서 옷 사는 곳까지 가는 버스를 타면 되니까요. 버스를 내려 길을 건너야 회사 정문까지 갈 수 있어 출근하는 상상을 하며 육교를 올라서 걸었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주변 풍경을 살폈습니다. 떨리기도 하고 숨이 가빠지는 것 같았지만 최대한 침착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과는 다르게 숨이 가빠져 오고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등을 쭉 펴면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계단에 나란히 앉은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그 어깨에 기댄 더 어린 여자애였습니다. 제가 헛것을 본 줄 알았습니다. 육교의 아이들이 그러고 있다는 게 이상해서요. 그런데 말소리가 들리더군요. 오빠, 할머니가 진짜 옷 사줄까? 라고요. 그러자 남자아이가 할머니한테 그런 거 조르지 말라니까. 할머니가 힘들게 일해서 우리 밥 해주시는 것도 다행인 거래. 옷은 나중에 아빠 오시면 사달라고 해. 라며 의젓한 말투로 아이를 달래면서 더 끌어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린 시절의 누나와 제가 떠올랐습니다. 누나가 저를 달래며 울었던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아이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순간적으로요. 저와 누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오셔서 안아주시면서 달래줬지만 그 아이들은 할머니가 혼자 벌어 아이들을 키우시는 것 같은데 해결이 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니 돕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저씨가 지금 너무 착한 아이들을 봐서 선물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럴 기회를 줄래? 라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경계를 하면서도 제가 내민 돈을 보고 놀란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할머니한테 옷이랑 맛있는 거랑 사달라고 해. 아저씨도 어릴 때 계단에서 누나랑 울어봤거든. 그래서 울지 말라고 선물 주는 거야. 대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할머님 말씀도 잘 듣는 거야. 약속. 이라고 하고는 오빠 아이에게 돈을 쥐어주고 얼른 왔던 길을 다시 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쫓아왔는지 육교 계단에서 내려오고 있는 게 보였지만 저는 버스를 타고 그냥 와버렸습니다. 괜히 마음이 들뜨더라고요. 집에 돌아와 옷들을 다시 입어보는데 살도 찌고 나이가 들며 체형도 변했는지 셔츠며 양복이 안 맞고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어찌어찌 옷에 저를 맞춰보자 싶어 그날 저녁부터 굶어도 봤습니다. 배는 고파도 마음은 안 고팠으니까요. 다음날 옷 때문에 더 기가 죽어 면접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런저런 질문을 하던 면접관 중에 한 분이 그런데 근무를 마지막에 하신 시간을 보니까 8년 되던데 무슨 이유이실까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 순간 사실대로 다 말할까 하다가 부모님을 핑계로 삼는 것 같아 그저 개인 사정이라고만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질문을 하신 면접관님은 피식하고 웃으시더니 제 생각엔 개인 시간이 8년이면 충분하셨을 것 같은데 옷 살 시간도 없으셨나 봐요. 면접을 오시는데 그렇게 오신 게요. 저는 개그맨 시험장에 잘못 찾아오신 줄 알았거든요. 라며 인상을 쓰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합격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히 면접장을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터덜터덜 육교를 올라 길을 건너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꽉 끼는 옷 때문에 몸이 불편하고 숨 쉬는 게 힘들더라고요. 다른 곳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다 싶더라고요. 집에 가 이력서나 잔뜩 써야겠다 생각하며 집에 도착했죠. 옷부터 훌훌 벗고는 아버지를 모시고 와 저녁을 먹고 빨래를 개는데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비웃을 건가 해서요. 혼자 속으로 궁시렁거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물으시더라고요. 오늘 간 회사가 별로야? 우리 아들 정도면 뽑아줄 만도 한데 라면서요. 그런데 그 다음날 회사에서 합격을 하였으니 출근하시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죠.
제가 합격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무리 긴급 채용이어도 그렇게 비웃고는 저를 뽑는다는 게 이상할 정도로요.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을 해야 해 준비할 게 많았습니다. 요양사분도 알아봐야 했고 출근 준비도 해야 했으니까요. 남은 생활비를 쪼개 저렴하지만 사이즈가 맞는 옷들을 좀 샀습니다. 그래도 옷은 입고 출근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날짜는 가고 월요일이 됐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잘 해내려면 마음을 굳게 먹어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실수할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행히 업무는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실수할까봐 더 꼼꼼히 하기는 했죠. 오래되어 기억도 안 나고 버벅거리느라 잘 안 된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하게 되니 긴장이 좀 풀리면서 일이 더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퇴근을 하는데 로비 데스크에서 할머니 한 분과 아이들이 보이더라고요. 아빠를 만나러 왔나 보다 싶어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저희 기억나세요? 라며 저에게 달려오더라고요. 놀라서 보니 그때 그 아이들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오자 할머니도 오시더니 봉투를 내미시면서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희 아이들 부족해도 제가 잘 거두고 있어요. 아이 아빠도 돈 보내주고요. 돌려드리려고 기다렸어요. 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봉투를 거절하면서 아유, 많은 돈도 아닌데요. 제가 어릴 때 모습이 생각나서 그냥 주고 싶었어요. 받으셔도 돼요. 라며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아이가 아저씨가 이거 안 가져가시면 우리가 더 혼나요. 그래서 이리로 온 거예요. 아저씨 만나려고요. 라고 하는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너 아저씨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아이가 아저씨가 돈 주고 간 다음 날 우리가 아저씨 멀리서 보고 또 막 쫓아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서 얘기해줬거든요. 저 아저씨가 우리 돈 주고 갔는데 할머니한테 혼나서 돈 줘야 하는데 못 줬다고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아저씨 여기 다닌다면서 알려줬어요. 몇 시까지 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온 거예요. 할머니랑 같이요. 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아저씨이길래 내가 여기 다니게 될 줄 알았을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면접관 중에 저의 옷차림을 비웃으셨던 분이 멀리서 오시더라고요. 인사를 하고 아이들과 할머니께 식사라도 대접하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왔구나. 만났어? 아저씨 말이 맞지? 여기서 기다리면 저 아저씨 만난다고. 라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저에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사실 외형 말고는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아무리 관련 업무가 아니어도 그래도 패션 회사인데 싶어서 내가 면접 볼 때 무례했어요. 그런데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마음이 이미 멋진 사람한테 내가 뭘 했나 싶고요. 미안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라고 하시고요. 그렇게 맺어진 인연은 나중으로 이어져 지금도 저와 함께 산에 같이 가는 파트너가 되어 열심히 같이 다니고 있답니다. 다달이 20만 원은 제가 아이들 간식비로 후원하고 있고요. 성인만 되면 저한테 다 갚을 거라고 이석을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나는 제가 재취업한 지 1년 정도까지도 연락이 없다가 이혼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와 지내면서 집에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오기 전에 자격증을 몇 개 따서 왔더라고요. 조카들은 미국에 남기를 원해 남았는데 방학 때는 누나가 보내준 티켓으로 한국에 와 지내다가곤 합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한국에 오려고 했는데 매형이었던 인간과 그 부모가 못 가게 하더래요. 그때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 밤잠 줄여가며 자격증 따고 와서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것 알아봐서 비행기 값만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혼하자 했더니 미화되고 싶냐고 비웃는 모습에 치가 떨리더랍니다. 아이들까지 데려오고 싶었지만 아이들은 남고 싶어해 말았는데 막내 조카는 내년쯤에 대학을 한국으로 오고 싶다고 한다 하더라고요. 몇 번 와봤더니 할머니, 할아버지 말과 다르게 좋다고요. 저는 회사에 다니면서 같이 일하게 된 대리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나이 40 넘어서 한 결혼도 감격스러운데
아이까지 찾아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내도 나이가 30대 후반이어서 아이가 찾아온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많이 예뻐해 주시고 처갓집에서 너무 위해 주셔서 공주님이시긴 한데 예의 바르고 반듯한 모습이 너무 예쁘답니다. 우리 공주님 보는 재미에 요즘은 더 열심히 운동하고 일하고 있답니다. 육교에서 만난 남매에게 은혜 갚는 일도 잊지 않고 하고 있고요. 어머니께서 계셨다면 더 좋았겠지만 어머니의 목까지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누나는 죄책감 때문에 어머니 이야기만 하면 울지만 언젠간 나아지겠죠.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